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비류백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멸망한 비류백제 왕이 그 오진천왕이 돼서 일본으로 갔다. 그래서 일본의 그 천왕시대를 열은 그 최초의 그 천왕시대를 열은 실질적인 천왕이다. 물론 뭐 일본이 진무천왕이라 해서 뭐 기원전부터 천왕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일본 자신들도 그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 인정 안 하고 뭐 오진부터냐 누구부터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저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 대진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진국 그 발해라는 말보다 저는 대진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발해는 그 당나라에서 발해국왕의 봉함 이렇게 그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당나라에서 줬다는 그 교지가 당나라에 뭐 이렇게 대종이 받는다고 준 게 아니에요. 도저히 대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여기는 고유한 연호를 쓰는 대종이 처음에 고구려민과 말가를 이끌고 건국할 때부터 고유한 연호를 썼어요. 그리고 나도 연호를 쓰는 황제국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이러니까 그냥 발해국왕의 봉함 그래갖고 자기네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는 여러분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발해가 자기네 역사다. 그게 황당무계한 거죠. 713년에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국왕으로 봉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대종이 말을 안 듣니까 그런 거지 무슨 대종이 저 봉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조 때 그 서슬퍼런 청나라 섭정관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득공은 발해고 서문에 남북국사라고 서술합니다. 남북국이 있었고 그랬는데 왜 고려는 그거를 적지 않아서 우리의 저 땅을 잃어버렸느냐. 그때 고려가 가서 우리가 이게 고려가 그 역사를 적어놨으면 우리가 이게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라고 달라고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적어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고대사의 청동육밀전을 하면서 거기다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적어보냅니다. 청나라 섭정관이 서슬퍼렇게 감시하던 시대에 유득공은 남북국사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통일신라라고 적어보내는 그 후기신라 백제랑 신라가 합치는 후기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분명히 발해가 있었어요. 대진국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죠.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왜 926년에 갑자기 망했냐? 그거는 대진국 멸망 원인은 백두산 화산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때 폭발한 화산이 일본 홋카이도까지 날아갔느니 뭐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925년의 9월에 신덕장군을 비롯한 500명의 장수들이 대진국을 떠나 고려를 향했고 왕건이 쩍 나와서 왕궁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맞았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발해에서 왜 대진국에서 500여 명의 장수들이 대진국을 떠나 고려를 향했겠어요? 그거는 그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 나라 지탱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래서 고려를 도와주겠다고 고려를 같은 민족의 나라인 고려를 향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500명의 장수가 이렇게 같은 민족인 고려에게 오겠다고 이렇게 딱 왔는데 신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던 거를 그러면 고려가 과연 여기까지만 하고 이 땅 이거를 전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거란에게 줬을까요? 500명의 그 대진국 장수들이 귀화까지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요령성과 심여 지역이에요. 요양과 심양은 중원 세력, 예몇 개 퉁구스계 민족들이 각축을 벌인 전략적 거점인 동시에 교통의 요충지로 요양과 심양을 차지하는 세력이 동아시아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광개통대왕 비에도 요양이 군사 이동의 거점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구려는 양평 일대를 요동성으로 불렀고 이후 200여 년간 요양과 심양 일대는 고구려의 지배하에 안정적으로 번영합니다. 심양은 당나라의 이름으로 심주로 불리다가 심양이라는 명칭은 1296년 심양 등로 안무 고려 군민부를 설치하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심양로의 초소는 심양이 아니라 요양으로 심양은 심주의 심과 요양의 양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요양은 거란제국 시기에 와서 동용요양부가 설치된 이래 요양으로 호명된 도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요양과 심양을 자세히 얘기하냐? 그거는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요양은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으로 당나라 고종이 이곳에 안동도보를 두었고 후에 대진국 발해 대시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요사에 적혀 있습니다. 요양로는 당이전에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 대시의 땅이다. 이거는 원사예요. 공민왕은 1370년 이성계와 지용수를 시켜 동가강 유역의 우라산성과 동룡부를 점령하였으며 고려 정부는 요양, 심양 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고 동룡부에 통보하였다. 당시 지용수는 요양, 심양 영토 사람들에게 요양, 심양 지역은 우리나라 강영이며 백성도 우리 백성이다. 원도 공주를 고려에 시집보낼 때 요양, 심양 땅을 탕목지로 하였다 하여 요양, 심양 지역에 대대로 고려의 영토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요양은 1270년에 설치한 동룡부의 중심이고 고구려 평양성의 자리였으며 고려 초기의 서경이었다는 겁니다. 이 서경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바로 요양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심양의 존재입니다. 충선왕이 1307년에 무종 카이샨을 대칸으로 홍립한 골로로 심양왕에 책봉됩니다. 그리고 1310년에는 충선왕을 황금시족에게만 부여되던 일자왕후인 심왕으로 개봉, 충선왕은 1308년 고려왕에 복위합니다. 즉 고려왕인 동신에 심왕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고려와 요동 일대의 지배자로 급부상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우리가 원나라에 찌눌려 살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려와 요동 일대의 지배자로 급부상했고 1298년에 충렬왕이 복위할 때 심주의 다루같이 두루다가 와서 말과 양을 바쳤다는 점은 고려왕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이 심여지역으로 홍보군에게 통할하게 한 일에 충선왕을 심왕으로 척복하여 그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려 이전은 물론 고려시대에도 심여지역이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음을 명백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발해 장수 500명이면요 진짜 부하 이렇게 턱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려에 망명을 해야 하는데 고려는 찍소리도 못하고 대진국 땅을 전부 거란에게 줬다? 그것도 거란은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에 대진국이 맥을 못 출 때 그냥 무혈 입성한 건데 다 바쳤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고려 쪽에서만큼이라도 착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다를까? 압록강은 중국과 우리 한민족의 국경으로 대변되는 강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서쪽 국경인 압록강은 요하였다는 게 바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유득공이 발해고를 적을 때 봉황성 서쪽에 압록강이 또 있다는 거냐? 내가 아무리 이거를 지리를 적는데 이게 맞춰도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봉황성 서쪽에 압록강이 또 있고 동쪽에도 압록강이 있었고 압록강이 두 개라는 얘기냐? 이렇게 고민을 적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삼국유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수 일명 압록 금 운 안민강, 즉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고 삼국유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의 압록강이 고려의 국경이었던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의 안민강, 즉 요하가 압록강의 국경이었던 겁니다. 압록강으로 국경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고려시대 동북경계는 동북 구성 역시 함경도 지방으로 알려졌던 지금까지의 설은 일제와 식민사 간에서 왜곡되어 축소된 것이고 흥룡방송 수분화 일대 및 연병 등 길림성 일대의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동북국경은 선춘령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국경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설립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여기 대동강, 청천강 유역 여기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압록강도 아니고 바로 요양, 심양, 선춘령 위쪽으로 그어지는 것이 고려시대의 국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에서의 만주에서의 국경은 어땠을까요?
국경이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나뉜 것은 청나라의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전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간도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정말로 국경이 압록강 두만강이었으면 청나라가 일본에게 만주철도 부설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국경을 두만강으로 한다. 그래갖고 협약을 맺고 사인을 했겠어요? 그때까지 죽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의 애교권을 빼서 1905년에 우리 애교권을 빼앗아 을사르계약 때문에 우리 애교권을 빼앗아 가지고 1909년에 청나라랑 간도 협약을 체결할 때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 역시 청나라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한 만주의 역사지 중국 역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짓이죠. 또 일본 역시 우리가 사인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그것도 아무 효력도 없는 고종황제께서 친히 옥새를 찍고 사인하지도 않은 을사르계약을 핑계로 자기네가 애교권이 있다고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니까 그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명나라 초기에는 원나라 국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즉 요도팔청을 국경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명나라의 책무는 연산간에서 봉황성, 현 연용성 봉성시로 옮겨서 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청나라 시기에 요동이 봉음지역이 되었으나 책무는 봉황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압록강이 국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은 청나라가 조선에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백두산 정계비 역시 청나라가 강요한 겁니다.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은 한종의 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간도협약과 중국이 만주국을 강점으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결과지 그게 무슨 조약이나 뭐 전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원대학교 남희연 교수께서 이렇게 한 지도인데 이게 요동팔청 국경지대고 여기는 주로 여진족이 많이 살았죠. 만주 땅에는. 그리고 노아간도사라고 하는 영로분편도인데 노아간도사가 여기 꼭대기에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연해주도 만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노아간도사가 저기 있는데. 근데 노아간도사는 무슨 요동도사나 이런 사람들 마냥 무슨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명나라가 만주를 지배했던 거랑 원나라가 만주를 지배한 건 똑같아요. 그냥 명목상의 지배. 그리고 그거 우리 땅이야. 뭐 이런 정도의 지배인 거죠. 그랬으니까 결국 국경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중국하고 더더욱 한족하고 우리의 국경을 얘기할 때는 지금의 만주를 갖고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엄연히 말하지만 고려시대에도 했고 또 조선시대 명나라 때는 그 원나라를 기본으로 했었고 그러다가 청나라 시기에 요동을 봉급지역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청나라가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의 중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랬으면 우리는 과연 우리 땅, 고려시대에도 우리 땅이고 다 우리 땅이었다며 고려시대부터. 그런데 만주에 대한 만주 수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냐? 아니죠. 있었죠. 청나라 시절에 만주 수복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병자호란과 소현세자의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압록강을 넘어선 청나라 군사는 병자호란 때 불과 엿새 만에 지금의 불광동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도로 피신하려던 인조는 눈으로 인해서 그 강화도로 못 가요. 눈이 와갖고. 그래서 그럼 내일 아침에 가자. 그리고 남한산성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이게 눈이 더 쏟아지네.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아주 그냥 푹 bek히게 됩니다. 그러면 청나라가 화친을 위해서 왕제와 대신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라 그랬어요. 그 왕의 동생하고 대신을 보내라. 그랬더니 조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왕제하고 대신이 가면 분명히 그 사람들 볼모로 잡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내면 안 돼요. 어디 오랑캐들한테 대신하고 왕제가 갑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명나라만이 최고였어요. 현실성 전혀 없는 그런 눈으로다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능봉군하고 형접해서 심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란영 장군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제 형접판서하고 능봉군을. 그랬더니 청나라가 칼로 단칼에 박란영 장군을 참수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왕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왕하고는 한참 멀은 능봉군을 절절절절 매면서
쫄아갖고 아닌데요. 너는 대신 아니잖아. 예, 아닙니다. 그러면 가서 니네 세자 보고 오라 그래 이제. 정답은 이미 나와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남한산성이 그냥 콕 뺏겨갖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항복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볼모 데려가면 쫓아가는 게 최고예요. 왜? 청나라가 침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가 명나라를 침입하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명나라를 샤바샤바 하고 있으니까 혹시 뒤에서 공격해 올까봐 우리를 먼저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냥 왕제하고 대신 몇 명 이렇게 하면 그냥 가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백성도 고생 안 하고. 솔직히 그때 대항해봤자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왕제가 대신 몇 명은 물론 세자군 대군을 볼모로 요구했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일본은 막부 시대에 번주가 다이묘가 1년 동안 에도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는 장자랑 에도에 가는 걸 바꾼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대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 바람에 일본이 더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볼모를 이렇게 잡아두는 거는. 그거를 알면서도 청나라는 단지 오랑캐라는 이유로. 그래서 명에서 이제 곧 원군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우리 여기 남한산성을 향해서 전하를 구하러 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거를 속이고 관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화친상대를 세자로 격상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청나라 어떻게 세자가 오랑캐들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는 좋아 그럼 니들 그 안에서 놀아. 그리고 느긋하게 탄천까지 30만 대군으로 남한산성을 포위한 채 장기전으로 돌입합니다. 30만 대군이 남한산성을 감쌌으니까 뭐 지방에서 무슨 지원군이 어떻게 들어오고 명나라 지원군이 어떻게 들어와요? 끝난 거지. 그러다 이제 축소해진 조선은 세자 스스로 뭐라 그래요? 그게 소현세자가.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면 나라 없는 세자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간다. 나 화친에 나갈 거다. 그 길 비켜라. 그런데 대신들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나요. 소현세자는 아니다. 응? 아니 세자가 뭐 나라가 있어야 세자도 있는 거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건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왕조실록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세자 나가. 그랬더니 청나라가 마음이 맺겠어. 웃기고 있네.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왕이 나와. 왕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라는 데서 나오는 게 뇌물입니다. 뇌물. 딱 해보면 역사가 보면 답답해진 조선은 뇌물을 줌으로써 이 난간을 넘어보자 그러고 뇌물 공여를 시작합니다. 즉 용골대와 마부대에게는 각각 은 3,000냥을 그리고 역관 정명수에게는 은 1,000냥의 뇌물을 제공하고 세자를 통한 화친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나라에서는 세자는 안 되고 왕이 직접 나와라. 그러니까 인조는 또 나가면 죽을까봐 겁을 내갖고 아이고 나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망설이니까 세자가 다시 내가 나가겠다. 근데 또 조정에서 또 반대를 해요. 이게 내가 나가요. 세자가 나가서 죽더라도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막느냐. 내가 나가겠다. 이 기계를 바로 그때 용골대랑 같이 또 우리 조선을 침략했던 구왕 도르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세자한테는 감동을 했지만 세자는 안 된다. 하여간 왕 나와. 그래가지고 오랑캐에게 항복하기,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인조가 300국오 두례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300국오 두례가 뭐예요? 절을 3번 하고 9번 머리를 바닥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3번 빵빵빵 바닥에 짓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빵빵빵 짓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빵빵빵 짓는 거예요. 그게 300국오 두례예요. 근데 이거 세고름 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송파 쪽에 송파에 저 밑으로 가면 삼전도 있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삼전도에서.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청나라 저 왕이 딱 앉아갖고 야 소리가 적어서 안 들려. 그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왕조실록에 보면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해. 이번에 처음에 그냥 왕제하고 대신 보내낼 때 보내서 화친했으면 깨끗한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상대가 안 돼. 그리고 국제정세상 그때 이미 명나라 기울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상황 판단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명목만 거의 오랑캐한테 어떻게 감히 세자가 나오고 대신이 나오고 뭐가 그게 무슨 그래서 백성들만 쫄쫄이 굶겨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30만 대군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백성을 수탈했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치욕을 백성들은 다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남한산성에 톡 뺏겨갖고 거기서 있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얼마나 얼어 죽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조선이 기대한 건 의병들하고 명나라 구원군인데 명나라는 뭐 자기네 지금 자기네 앞가람 매기도 힘들으니까 당연히 못 오는 거고.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명나라를. 그리고 병자호란은 정묘호란과 불과 9년 만에 난 거예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서 7년 동안 치른 외화의 전장이 끝난 지 38년에 일어난 대란이에요. 그러니 또 9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 백성들은 숨도 돌리지 못하고 그나마 정묘호란 때는 어쩌지 해봤지만 불과 9년이 지나자 다시 전란에 휩싸인 백성들은 의병을 엄두도 못 냈죠. 그리고 설령 의병이 진군에 가도 남한산성 주변에 왕조실록에 보면 30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사전에 되게 1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조실록에 분명히 3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탄창까지 들어섰다고. 30만이 그 남한산성 그 조그만 걸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이미 외곽에서 그냥 전변하는 거죠. 그런 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 309호 두력의 치욕으로 전대님께서 청나라는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볼모로 하고 철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청나라 시절 만주 수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 끝내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